내 삶의 마지막 무대. 일부 텅 빈 침대 옆의 그림자. 밤이었다. 벽시계 초침이 딱딱 소리를 낼 때마다 내 심장도 그 소리를 따라가듯 뛰었다. 아니, 사실은 무너지고 있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새벽에 잠에서 깼다. 평소 같으면 물 한 잔 마시고 다시 누웠을 텐데 왼쪽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다. 엉덩이부터 바닥에 쿵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다음 귀 안쪽에서 들렸다. 이제야 왔구나. 그 말이 누군가 속삭이듯 귓가에 맴돌았다. 딸이 새벽 4시에 응급차를 불렀다. 구급대원이 내 팔에 혈압기를 차며 말했다. 어르신, 정신은 괜찮으시죠? 그 말이 너무 무섭게 들렸다. 정신은 괜찮으시죠? 그건 앞으로 내가 정신이 괜찮지 않을 수도 있다는 예고처럼 들렸다. 그날 이후 나는 변기 옆에 의자를 두고 앉아서 울었다. 몸이 아파서가 아니라 이제 내 삶이 누군가의 수발로 유지될지도 모른다는 그 사실이 나를 짓눌렀다. 딸이 내 손을 잡고 말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요즘은 다 괜찮아졌어. 병원에서 다 봐줘.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못했다. 왜냐면 나는 알았다. 딸의 괜찮아졌어는 나에게 들려주기 위한 위로, 그리고 자기 자신을 안심시키려는 거짓말이었다. 병원에서 일주일 동안 검사를 받았다. MRI, CT, 피검사. 결과는 경미한 뇌혈류 장애. 의사는 말했다. 큰 문제는 아니지만 이 나이엔 언제든 뇌경색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다. 70년을 살아도 결국 내 몸 하나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남편은 이미 오래전에 갔고 이제 딸들도 제 삶에 바쁘다. 그때부터 나는 스스로 묻기 시작했다. 내가 죽으면 누가 내 몸을 씻겨줄까? 내가 사라져도 누군가 내 이름을 기억해줄까?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온 첫날 밤. 침대 옆 탁자 위엔 내 약봉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약, 진통제, 그리고 항우울제. 딸이 나를 위해 아침, 점심, 저녁 스티커까지 붙여놓았다. 나는 그걸 보며 웃었다. 약도 정리돼 있는데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망이냐? 그날 새벽 나는 처음으로 인터넷 검색창에 이런 문장을 쳤다. 죽음 준비하는 법. 수많은 글들이 쏟아졌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웰다잉 교육, 자기 장례식 준비. 그중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죽음을 준비한다는 건 인생의 마지막을 스스로 연출하는 일이다. 그 말이 가슴을 때렸다. 그 순간 깨달았다. 그래, 나는 내 삶의 감독이었다. 남편 장례식 때 나는 울지 않았다. 그 대신 화장터 입구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하얀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보며 속으로 말했다. 나도 언젠가 저기서 사라지겠지. 근데 그땐 내가 선택한 옷을 입고 가야지.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내 삶의 마지막 무대를 남이 아닌 내가 연출하기로. 며칠 뒤 복지관 게시판에서 작은 종이 한 장을 봤다. 웰다잉 교육 수강생 모집 삶의 마무리를 배웁니다. 나는 피식 웃었다. 죽음을 배운다고? 그게 말이 되나?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문장을 보고 발걸음을 멈출 수가 없었다. 죽음이 내 앞에 와서 이제 내 차례야 하고 속삭이는 느낌이 들었다. 첫 수업 날. 내가 들어선 강의실엔 흰머리 어르신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다. 어떤 사람은 웃고 있었고 어떤 사람은 울고 있었다. 강사는 칠판에 이렇게 썼다. 죽음은 실패가 아닙니다. 준비하지 않은 죽음이 실패일 뿐입니다.
순간 내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그 말은 나를 정면으로 때렸다. 나는 그동안 죽음을 피하려고만 했지, 이해하려고 한 적은 없었다. 강사가 물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어떻게 죽고 싶습니까? 사람들은 침묵했다. 나는 속으로 대답했다. 햇살 드는 방에서 내 손으로 쓴 편지 옆에서 누구의 부담도 되지 않고 내 이름 그대로.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일기장에 이렇게 썼다. 이정숙, 이제 도망치지 마라. 내 무대의 막은 아직 내리지 않았다. 죽음을 배우는 게 아니라 마지막 장면을 연출하는 거다. 그날부터 내 인생의 대본은 새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름하여 2부 명화 속의 죽음, 나의 마지막 장소. 죽음을 배운다는 건 이상하게도 그림을 보는 일과 비슷했다. 그림 속엔 늘 죽음이 있었다. 다만 그걸 아름답다고 말할 용기가 없었을 뿐이다. 웰다인 강의 두 번째 날 강사는 우리에게 한 장의 명화를 보여줬다. 그림 제목은 죽어가는 마라. 프랑스 혁명 때 욕조 안에서 피를 흘리며 죽은 남자. 그런데 이상했다. 죽음인데 참 고요했다. 잔혹한 장면인데 묘하게 평화로웠다. 강사가 말했다. 여러분, 죽음도 이렇게 준비된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다. 준비된 죽음이라. 나는 여태 죽음을 피하는 일에만 익숙했다. 병원에서라도 오래 버티자. 자식들 곁에라도 있자.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는 도대체 어디서 죽고 싶은 걸까? 나는 강의가 끝난 뒤 혼자 카페에 들렀다. 창밖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사람들이 바삐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떠올랐다. 내가 죽는다면 이런 평범한 오후에 아무도 모르게 사라지고 싶다. 집에 돌아와서 죽을 장소를 떠올려 봤다. 병원 침대, 요양병원, 딸네 집 방 한켠.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아니었다. 나는 벽에 기대어 속삭였다. 나는 내 침대에서 내 냄새 나는 이 방에서 죽고 싶다. 며칠 뒤 나는 호스피스 병동을 찾아갔다. 직원에게 물었다. 죽음 직전에 오는 곳이죠?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죽음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여기선 죽음이 금기가 아니라 대화의 주제입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위로가 됐다. 병실 문을 열자 한 노인이 창가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다 빠져 있었지만 표정이 맑았다. 그는 나를 보며 웃었다. 처음 오셨죠? 여긴 무섭지 않아요. 오히려 조용해서 좋아요. 나는 그의 곁에 앉았다. 무섭지 않으세요? 그가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나는 내가 선택한 곳에서 죽을 거예요. 의사도 가족도 아닌 내가 정한 마지막 장소에서. 그의 말이 나를 멈춰 세웠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죽음의 공포는 장소에서 시작된다. 남이 고른 병실 침대가 아니라 내가 고른 햇살 아래라면 그건 죽음이 아니라 퇴장일지도 모른다. 집으로 돌아와 거실 벽에 걸린 액자를 보았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 그가 손에 들고 있는 건 작은 나무 화분이었다. 정수가 내가 죽으면 이 화분 꼭 마당에 묻어줘. 그때는 그냥 농담인 줄 알았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남편의 마지막 연출이었던 것 같다. 나는 그 화분을 꺼내 베란다 한쪽에 두었다. 이제 그 위에 내 이름 하나 더 새겨 넣을 생각이다. 이정숙 1955. 죽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든 끝낼 준비가 되어 있는 인생. 그날 밤 나는 다시 그림을 꺼내봤다. 죽어가는 마라, 죽음의 무도, 노인의 마지막 미소.
이상하게도 그 속의 사람들은 모두 평온했다. 마치 그 순간이 두렵지 않은 듯. 나는 거울 속에 내 얼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나도 그렇게 죽고 싶다. 미움 없이, 후회 없이, 나답게. 다음 날 웰다인 강의에서 강사가 말했다. 여러분, 죽음의 장소를 정하는 건 삶의 공간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그날 나는 종이 한 장을 꺼내 이렇게 썼다. 이정숙의 마지막 장소 내 방 오전 햇살이 드는 자리. 음악은 클래식, 옆엔 손녀 사진 한 장.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은행나무 잎. 그 문장을 쓰는 순간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해졌다. 마치 무게가 덜어진 듯. 죽음을 상상했는데 오히려 살고 싶어졌다. 그날 밤 일기장에 썼다. 죽음은 어둠이 아니다. 내가 고른 빛의 방향이다. 죽음을 피하는 대신 나는 죽음을 디자인하기로 했다. 이건 절망의 준비가 아니라 존엄의 복귀다. 누군가는 미쳤다고 하겠지만 나는 이제야 내 삶의 무대를 완성해가고 있다. 막이 내리기 전까지 주연은 여전히 나 이정숙이다. 3부 내가 살아서 본 내 장례식. 사람은 죽은 뒤에야 진심을 듣는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채로 내 죽음을 보았다. 오늘은 자기 장례식을 해볼 겁니다. 강사의 말이 끝나자마자 교실이 얼어붙었다. 누군가는 웃었고 누군가는 입을 막았다. 나는 그저 멍했다. 살아있는데 장례식이라니.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말이 내 가슴을 파고들었다. 내가 죽은 다음엔 들을 수 없는 이야기. 그걸 지금 들을 수 있다면 무서울까? 아니면 시원할까? 체험장 문이 열렸다. 하얀 국화 냄새, 향 냄새, 싸늘한 공기. 천장 조명 아래 내 이름이 적힌 영정 사진이 있었다. 이정숙. 그 밑엔 향년 72세. 순간 다리가 풀렸다. 나는 천천히 그 앞으로 걸어갔다. 사진 속에 나는 웃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웃음이 살아있는 미소가 아니라 이별을 예감한 웃음처럼 보였다. 이게 나야? 입술이 떨렸다. 사회자가 말했다. 이제 고인을 추모하는 영상을 보겠습니다. 화면이 켜졌다. 사진이 하나씩 지나갔다. 어린 시절, 결혼식, 아이들과의 가족 사진. 그런데 그 모든 장면 속 나는 언제나 누군가 뒤에 서 있었다. 아내로, 엄마로, 누군가의 뒷모습으로만 살아온 나. 내 얼굴이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목이 메었다. 나는 언제부터 나를 잃고 살았을까? 그리고 단상에 한 여성이 올라왔다. 내 딸이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울음을 삼켰다. 엄마는 늘 남을 챙기시느라 본인 생각은 안 하셨던 분이에요. 솔직히 그게 답답했어요. 하지만 이제야 알겠어요.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순간 숨이 막혔다. 그녀의 목소리가 내 심장을 두드렸다. 그게 사랑이었다는 걸. 그 한마디에 내 눈에서 눈물이 터졌다. 괜찮아, 괜찮아, 울지 마. 입으로 중얼거렸지만 그 말은 내 자신에게 하는 위로였다. 사회자가 다시 말했다. 고인의 마지막 소원을 듣겠습니다. 나는 미리 써둔 종이를 꺼냈다. 손이 떨렸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두려운 건 아무도 나를 기억하지 않는 것이다. 순간 장내가 조용해졌다. 누군가 훌쩍였다. 나는 고개를 들었다. 죽음은 생각보다 차갑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을 때의 무관심이 더 냉혹했다. 체험이 끝난 뒤 강사가 물었다. 이정숙님, 어떤 기분이셨나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살아있는데 제 장례식에 다녀왔어요.
이제야 진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는 미소 지었다. 그게 바로 웰다잉입니다. 죽음을 연습하다가 삶을 배운 사람. 그날 밤 나는 유언장을 찢었다. 대신 새로 썼다. 살아있는 동안 해야 할 일들. 미뤄둔 여행 한번 가보기. 딸에게 미안해, 고마워 한마디 전하기. 손녀에게 내 청춘 이야기 들려주기.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내가 위해 해먹기. 그리고 웃는 얼굴로 내 사진 다시 찍기. 죽음을 준비하다 보니 오히려 삶이 욕심나기 시작했다. 며칠 후 딸이 내게 말했다. 엄마, 그날 이후에 엄마 얼굴이 달라졌어요. 나는 웃었다. 왜냐면 이미 한 번 죽었다가 돌아왔으니까. 이제 나는 안다. 죽음은 끝이 아니다. 삶이 나를 돌아보는 거울일 뿐이다. 내 장례식에 서 있던 그날, 나는 죽지 않았다. 오히려 그날 처음으로 진짜 살아 있었다. 사람들은 묻는다. 죽음이 무섭지 않으세요? 나는 말한다. 아니요, 살지 못한 게 무섭습니다. 내가 살아서 본 내 장례식, 그곳에서 나는 깨달았다. 죽음이 나를 데려가기 전에 나는 나를 되찾아야 한다는 것. 사부 늙는다는 건 조금씩 사라지는 나를 마주하는 일.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눈가에 주름, 목덜미에 검버섯, 그리고 주저앉은 어깨. 그날따라 내 얼굴이 낯설었다. 이게 정말 나야? 아무리 세수를 해도, 아무리 크림을 발라도 그 낯선 여자는 사라지지 않았다. 웃으려 해도 입꼬리가 잘 오르지 않았다. 내 얼굴이 내 얼굴 같지 않았다. 며칠 전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톡 쳤다. 할머니, 몇 층이세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할머니? 나는 아직 내 입으로 그 말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날 밤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다. 그래, 이제 나도 누군가에게는 할머니로만 보이겠지. 그 한마디가 심장에 쿡 박혔다. 늙는다는 건 이름을 잃는 일이었다. 다음 날 복지관 웰다잉 수업 시간. 강사가 말했다. 노화는 병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몸이 나보다 먼저 퇴장하려는 신호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몸 구석구석에서 어떤 미묘한 소리가 들렸다. 우두득, 찌릿. 마치 오래된 나무문이 삐걱이며 닫히는 소리처럼. 내 안에서 천천히 문이 닫히고 있었다. 그날 밤 손녀가 내 방으로 들어왔다. 할머니, 옛날엔 어떻게 연애했어요? 나는 웃으려 했지만 목이 메었다. 손녀의 눈빛 속에는 지나간 사람에 대한 호기심만 있었다. 그녀는 나를 할머니로만 기억하겠지.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나는 지금 살아있는데 점점 투명해지고 있다. 하루는 거실 TV를 보다가 20년 전 나의 영상이 우연히 나왔다. 직장 송년회에서 노래하던 젊은 나. 하이힐을 신고 마이크를 들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때 남편이 옆에서 농담처럼 말했다. 그 여자는 어디 갔대?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 여자라니 나야 나. 하지만 남편은 TV를 보며 웃기만 했다. 이젠 그때 목소리도 안 나겠네. 그날 밤 나는 한참을 울었다. 내 청춘이, 내 목소리가, 내 이름이 조금씩 내 안에서 죽어가고 있었다. 며칠 뒤 웰다잉 강사에게 물었다. 선생님, 늙는다는 게 이렇게 슬픈 건가요? 그는 말했다. 아니요. 슬픈 게 아니라 진짜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젊을 땐 역할로 살지만 나이 들면 껍질이 벗겨져요. 그제야 나가 드러나는 거죠.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나는 내 인생 내내 누군가의 아내, 엄마, 딸로만 살아왔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이름이 벗겨지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아래엔 낯선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다. 이정숙. 내 진짜 이름.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내 이름을 소리내어 불렀다. 이정숙 안녕. 오늘은 어디 아프니? 이정숙 잘 잤어? 그래도 아직 괜찮지? 얼마 지나지 않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거울 속 그 여자가 다시 웃기 시작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는 살아있는 사람의 미소였다. 이제 나는 늙는다는 걸 무서워하지 않는다. 왜냐면 안다. 늙음은 죽음의 예고가 아니라 진짜 나의 등장이니까. 젊을 땐 남을 위해 살았다. 이제는 남은 시간만큼 나를 위해 살아야 한다. 그래야 내 마지막 무대에서 나로 서 있을 수 있으니까. 늙는다는 건 사라지는 게 아니다. 다만 벗겨지는 거다. 가식이, 욕심이, 체면이, 허세가. 그 모든 걸 벗기고 나면 마지막에 남는 건 진짜 나다. 오부병이 아니라 몸의 기억이 나를 부르고 있었다. 그날 새벽 잠에서 깼다. 이유는 단 하나였다. 심장이 내 몸을 두드리고 있었다. 쿵쿵쿵쿵. 누군가 문을 두드리는 듯한 박동. 가슴이 아니라 어딘가 안쪽 깊은 곳에서 울려왔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밀려왔다. 이게 내 몸이 내게 보내는 신호일까? 며칠째 피로가 몰려왔다. 숨을 조금만 내쉬어도 허파가 타는 듯 했고 무릎은 낡은 기계처럼 삐걱거렸다. 병원에서는 연령에 따른 자연스러운 노화입니다. 라는 말만 돌아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니었다. 몸이 내게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것 같았다. 웰다잉 강좌 시간 강사는 말했다. 여러분, 몸은 죽음을 미리 압니다. 죽기 몇 달 전 몸은 스스로 마지막 정리를 시작해요. 그 말을 듣자 소름이 돋았다. 강사는 구체적인 예를 들었다. 입맛이 사라지고 잠이 줄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뇌가 이제 그만이라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들으며 손을 꼭 쥐었다. 입맛이 없어진 게 그냥 노화가 아니었구나. 집으로 돌아오며 거울을 봤다. 입술이 창백했고 손톱이 푸르스름했다. 몸이 내게 조용히 말하고 있었다. 이정숙, 이제 그만 좀 무리하자. 그날 밤 갑자기 허공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쉬어도 돼. 순간 소름이 등줄기를 탔다. 그건 분명 내 몸의 목소리였다. 몸이 먼저 알고 있었다. 내 삶의 불이 조금씩 꺼지고 있다는 것을. 다음 날 복지관에서 생애말기 증후군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강사는 차트를 보여줬다. 사람은 죽기 전 평균 3개월 동안 체온이 1도 낮아지고 식사량이 절반 이하로 줄며 혈압이 조금씩 떨어집니다. 그리고 그건 죽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몸의 정리 과정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다. 며칠 전부터 나는 이유 없는 한기를 느끼고 있었다. 따뜻한 방에서도 이불을 덮어도 속에서부터 서늘했다. 혹시 나도 시작된 걸까? 그날 밤 나는 무서워서 불을 끄지 못했다. 가슴이 두근거릴 때마다 마치 몸속 어딘가에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준비를 하는 느낌이었다. 하지만 이상했다. 그 공포 속에 묘한 평화가 있었다. 그동안 억눌러온 내 몸이 드디어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 것 같았다. 며칠 후 강사님이 조용히 내게 말했다. 이정숙님, 몸은 우리보다 정직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몸이 하는 말을 들어주세요. 그 말을 듣고 나는 결심했다. 이제부터 내 몸의 신호를
죽음의 징조로 보지 않기로. 삶의 마지막 대화로 듣기로. 그날부터 나는 내 몸과 매일 대화했다. 아침에는 심장에게 물었다. 오늘도 잘 버텨줘서 고마워. 점심에는 무릎에게 말했다. 그래도 아직 걸을 수 있잖아. 밤에는 눈꺼풀에게 속삭였다. 내일도 조금만 더 같이 보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며 나는 깨달았다. 몸은 나를 배신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작별 인사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복지관 수업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야기가 나왔다.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혈액투석. 그 단어들만 들어도 온몸이 굳었다. 하지만 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나는 내 몸이 선택한 이 리듬대로 가겠다. 억지로 생명을 붙잡는 대신 내 몸이 나를 데려가는 그 방향으로 가기로 했다. 밤에 잠들기 전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그래, 정수가. 죽음은 병이 아니야. 그저 몸이 그동안의 피로를 다 씻어내는 거야.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 휴식처럼 느껴졌다. 몸이 나를 버리는 게 아니라 이제 나를 쉬게 해주는 거였다. 우리는 늘 몸을 도구처럼 다루며 살아왔다. 하지만 몸은 결국 우리 삶의 마지막 목소리다. 그 목소리를 무시하면 죽음은 두려움이 되지만 그 목소리를 듣기 시작하면 죽음은 대화가 된다. 6분 안은 내 죽음을 미리 연습하기로 했다. 사람들은 말한다.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진다. 하지만 내게 시간은 약이 아니라 독이었다. 남편이 떠난 지 꼭 1년. 아직도 나는 그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듣는다. 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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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기계음이 머릿속에 박혀서 지금도 새벽이면 귓가에서 울린다. 잠이 들면 남편이 내 꿈속으로 걸어온다. 나 이제 괜찮아. 그 한마디에 눈을 뜨면 빈 침대 위에는 그 사람의 체온 대신 한기의 공기만 남아있다. 그의 봄 우편함에 낯선 봉투 하나가 꽂혀 있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안내문. 처음엔 그냥 버렸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 밤 내내 그 종이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나도 남편처럼 그렇게 누워있게 될까? 그 질문이 목구멍을 조였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봤다. 눈 밑엔 검은 그림자, 얼굴은 반쪽 같았다. 이 얼굴로 죽음을 맞이하긴 싫다. 그날부터 나는 결심했다. 죽음을 피하지 않겠다. 대신 미리 연습하겠다. 첫 연습은 정리였다. 옷장을 열었다. 남편의 셔츠, 손때 묻은 운동복, 그리고 나란히 접힌 수건. 그걸 한 벌씩 꺼내면서 나는 울지 않았다. 이제는 내 몫의 삶을 정리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두 번째 연습은 말하는 법이었다. 딸에게 꺼내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엄마, 그런 얘기 하지 마. 이건 죽으려는 게 아니라 살 준비를 하는 거야. 그 말에 딸이 울었다. 하지만 나는 담담했다. 남편이 의식 없이 누워있던 그날을 잊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람처럼 누워서 기계에 매달리고 싶지 않아. 그때 내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자리 잡았다. 두려움 대신 선택의 의지. 며칠 후 구청에 갔다. 작은 회색 방 안 의자는 차갑고 공기는 묘하게 무거웠다. 담당 직원이 조용히 물었다. 정말 작성하시겠어요? 네, 제 의지입니다. 볼펜을 드는 손이 떨렸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이정숙. 내 이름 세 글자 아래에 인생 전체가 담긴 것 같았다. 서명을 마친 순간 이상했다. 가슴이 편해졌다. 눈물이 멈추고 숨이 깊어졌다. 그때 깨달았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비로소 살 수 있구나.
집으로 돌아오는 길 봄바람이 불었다. 길가에 벚꽃이 한 잎 내 어깨에 떨어졌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래, 이제 준비됐다. 나는 내 죽음을 미리 연습했고, 이제 남은 삶을 진짜로 살 준비가 됐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에 한 번씩 거울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 오늘도 괜찮다. 죽음이 와도 나는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건 다짐이자 선언이었다. 이제 내 삶의 주인은 오직 나다. 7부 남은 인생, 나답게 살기로 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에 사인을 한 다음 날, 나는 거울 앞에서 오랜만에 웃었다. 이제 됐다. 나 살 준비가 됐다. 죽음을 연습하니 이상하게 삶이 또렷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것들이 새삼 눈에 들어왔다. 창가에 핀 작은 화초, 매일 들리던 참새 소리, 그리고 부엌 창문 너머로 들어오던 햇빛. 나는 그 모든 게 이렇게도 따뜻한 줄 몰랐다. 그날 이후 나는 아침마다 산책을 나갔다. 예전엔 무릎이 시려서 피곤해서 하며 미뤘던 걸. 이젠 핑계 없이 이유 없이 그냥 했다. 걷다 보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매일 그 시간에 지나가던 아파트 경비 아저씨, 늘 같은 벤치에 앉아있던 할머니. 그분들이 내게 말했다. 요즘 얼굴이 좋아지셨네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죽음을 한번 정리하고 나니까 살기가 쉬워졌어요. 딸은 여전히 못마땅해 했다. 엄마, 그래도 너무 쓸쓸하게 살지 마. 아빠도 안 계신데. 나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쓸쓸한 게 아니야. 고요한 거야. 이 나이에야 알겠다. 고요는 외로움이 아니라 평화였다. 봄이 끝나갈 무렵 나는 남편의 유골이 안치된 납골당에 들렀다. 오랜만에 그를 보며 말했다. 당신이 떠난 뒤 나는 많이 무서웠어. 그런데 이제는 안 그래. 이제 나 조금은 당신이 이해될 것 같아. 눈물이 아닌 미소가 흘렀다. 그 순간 마음 한구석이 툭 하고 열렸다. 그를 놓는 대신 그를 내 안에 품게 된 느낌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작은 노트를 꺼냈다. 표지에 적었다. 이정숙의 두 번째 인생.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썼다. 죽음을 정리하니 삶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다시 배웠다. 요리를 하는 법, 친구를 만나는 법, 무엇보다 나를 아끼는 법. 주말이면 동네 복지관에서 요가를 배웠다. 몸은 삐걱거렸지만 마음은 새로워졌다. 강사님이 말했다. 몸은 기억해요. 사랑받았는지 버려졌는지. 그 말을 듣고 나는 속삭였다. 이제라도 내 몸을 사랑해야겠다. 어느 날 우연히 동네 도서관 게시판에서 시니어 봉사단 모집 안내문을 봤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지나쳤겠지만 이번엔 멈춰섰다. 한 사람이라도 웃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게 사는 의미 아닐까? 나는 신청서를 냈다. 이름, 연락처, 그리고 마지막 한 지원 동기에 이렇게 썼다. 죽음을 준비하다가 삶을 배우고 싶어졌습니다. 지금 나는 매주 금요일마다 독거 어르신들을 찾아간다. 함께 차를 마시고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손을 잡아준다. 그분들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체온이 좋다. 살아있다는 게 이런 거구나. 심장이 아니라 마음이 뛰는 순간. 나는 이제 안다. 삶은 긴 호흡이 아니라 짧고 선명한 숨의 연속이라는 걸. 오늘 웃고, 오늘 듣고, 오늘 고마워하는 것. 그게 전부이자 전능이다. 밤이면 여전히 남편 생각이 난다. 하지만 이젠 두렵지 않다. 그에게 이렇게 말한다. 당신 덕분에 나는 지금 참 잘 살고 있어.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죽음이 두렵지 않은 인생,
그게 진짜 자유다. 팔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람이 다시 웃게 되는 순간은 늘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날도 그랬다. 복지관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낯선 남자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회색 니트에 단정히 빗은 머리, 그리고 살짝 구부정한 어깨.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이정숙 씨 맞으시죠? 저 어르신들 그림 봉사 같이 하는 김태호예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어딘가 가슴 한쪽이 스쳤다. 낯선데 묘하게 익숙한 온기였다. 그의 눈빛은 오래된 책처럼 잔잔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외로움의 그림자가 번져 있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마주쳤다. 도서관에서, 복지관에서, 가끔은 동네 카페에서. 그는 늘 커피를 블랙으로 마셨고 나는 라떼를 마셨다. 쓴 걸 좋아하세요? 단 건 이 나이엔 부담스럽더라고요. 그의 대답이 내 마음에 묘하게 남았다. 이 나이엔 부담스럽다. 그 말이 꼭 그래도 마음은 여전히 달콤하다는 고백처럼 들렸다. 그가 처음으로 내게 자신의 이야기를 꺼낸 건 어느 비 오는 날이었다. 사실 제 아내도 3년 전에 떠났어요. 암이었죠. 나는 말없이 그의 손을 바라보았다. 묵직하게 내려앉은 슬픔이 말보다 깊게 전해졌다. 이혼한 것도 미워서 헤어진 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죠? 아직도 혼자라는 게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의 말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익숙해지면 그게 더 슬픈 거예요. 그 순간 우리는 잠시 같은 공기를 마셨다. 잃어버린 사람을 사랑했던 기억이 우리를 조용히 이어주고 있었다. 며칠 후 그는 내게 그림 전시회를 보러 가자고 했다. 정숙 씨가 유화를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좋은 전시가 있어서 같이 가실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나이 이른애 남자랑 전시회를 간다고. 주변에서 오해라도 하면 어쩌지? 하지만 이내 마음속에 또 다른 목소리가 말했다. 이제 내 인생에 부끄러울 게 뭐가 있니? 그날 우리는 오후 내내 함께 걸었다. 화가의 작품 중 하나가 유난히 눈에 들어왔다. 검붉은 노을 속에서 두 개의 의자가 나란히 놓여 있는 그림이었다. 나는 말했다. 마치 우리 같네요. 서로에게 기댈 수 있을 만큼의 거리. 그는 잠시 내 얼굴을 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너무 가까워도 너무 멀어도 안 되죠. 전시가 끝난 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그는 물었다. 혹시 외롭다는 생각 자주 하세요? 나는 잠시 창밖을 봤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이젠 안 그래요. 예전엔 외로움이 나를 갉아먹었는데 지금은 그게 내 안에서 조용히 숨쉬는 친구 같아요. 그의 눈빛이 따뜻해졌다. 그날 이후 우리는 서로의 친구가 되었다. 그렇게 부르기로 했다. 사랑이란 단어를 꺼내기엔 너무 조심스러웠고 그렇다고 아무 관계도 아니기엔 너무 깊었다. 어느 날 딸에게 그와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엄마 정말요? 그 나이에 무슨 연애예요? 그 말에 잠시 마음이 흔들렸다. 너희는 몰라. 이 나이의 외로움은 사랑보다 더 조심스러워.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그냥 상처받지 마세요. 그녀는 걱정했지만 나는 오히려 평온했다. 이 사랑은 젊은 시절처럼 휘몰아치는 게 아니었다. 그저 서로의 생을 조용히 닦아주는 것. 남은 시간 동안 함께 존엄하게 늙어가는 법을 배우는 일. 어느 날 그는 내게 편지를 건넸다. 손글씨로 적힌 삐뚤빼뚤한 글씨. 정숙 씨, 죽음이 멀리 있다고 믿을 땐 삶이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고 나니 남은 날이 짧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나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죽음이 아닌 삶의 이유를 다시 선물 받은 기분이었다. 나는 그에게 답장을 썼다. 태호 씨, 우리는 젊을 때처럼 사랑할 순 없지만 대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겠죠. 남은 날 동안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줍시다. 그날 이후 우리는 매주 같은 벤치에서 커피를 마신다. 그의 커피는 여전히 블랙, 나는 여전히 라떼. 그리고 이제 우리는 말하지 않아도 안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결국 살아있는 사람을 더 사랑하기 위한 일이라는 걸. 구부 기억이 흩어지던 날. 정수가 나 요즘 자꾸 깜빡깜빡한다. 순자가 내 손을 꼭 잡으며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못했다. 그녀의 손끝이 조금씩 떨리고 있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듯 말했다. 나이 들면 다 그래. 나도 어제 밥솥 뚜껑 냉장고에 넣었어. 그러자 순자는 작게 웃더니 그 웃음 뒤로 흐릿하게 중얼거렸다. 근데 병원에서 그러더라. 아마 초기가 맞을 거라고.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초기라니? 무슨 초기? 순자는 천천히 내 눈을 바라봤다. 치매래. 아직은 약으로 잡을 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나? 그날 이후 나는 하루 종일 머릿속이 복잡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며 존엄한 죽음이니 뭐니. 그 모든 말들이 갑자기 공허하게 느껴졌다. 만약 내가 순자처럼 기억을 잃는다면 내가 준비한 모든 존엄은 다 무슨 소용일까? 죽음을 맞이할 용기는 있었지만 자신을 잃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처음이었다. 며칠 뒤 순자를 보러 갔다. 그녀는 예전보다 훨씬 말수가 줄어 있었다. 오늘은 무슨 요일이더라? 나는 웃으며 답했다. 목요일이지. 내일이면 복지관 가는 날이야.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내 다시 물었다. 근데 정수가 내일이 무슨 날이라고 했지? 그 순간 가슴이 조여왔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그 속에서 자신을 잃어가는 공포가 번지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나는 죽음을 준비했지만 기억을 잃는 건 준비하지 못했구나. 죽음은 끝이지만 망각은 서서히 자신을 지워가는 일이다. 어쩌면 그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일지도 몰랐다. 며칠 뒤 순자의 딸이 나를 찾아왔다. 이모, 엄마가 자꾸 혼자 나가세요. 길도 못 찾는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나는 벌떡 일어났다. 지금 어디 계셔요? 다행히 순자는 동네 버스 정류장에 있었다. 그리고 내 얼굴을 보자 마치 처음 보는 사람처럼 물었다. 저 혹시 저를 아세요? 그 말에 숨이 멎었다. 순자야, 나야. 정숙이. 순자는 잠시 내 얼굴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웃었다. 아, 정숙이 미안해. 요즘 자꾸 머리가 나를 버려. 그날 이후 나는 존엄이란 단어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품이 있는 죽음, 선택의 권리. 그 모든 게 정상적인 정신을 전제로 한 말이었다. 하지만 기억을 잃는 순간 그 선택의 주체는 사라진다. 그럼 존엄은 누가 대신 지켜줄 수 있을까? 나는 그날 밤 일기를 썼다. 죽음을 준비하는 건 용기였다. 하지만 기억을 잃는 걸 준비하는 건 믿음이다. 누군가가 나를 대신해 나를 존중해 줄 거라는 믿음. 며칠 후 순자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나는 그날 창문 밖으로 그녀를 배웅했다. 순자가 내 손을 잡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정수가 나 기억 안 나도 괜찮지? 그럼 내가 기억할게. 우리 둘 몫으로 내가 꼭 기억할게.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다.
그 미소는 오래전 우리가 함께 웃던 그 표정 그대로였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결심했다. 나의 존엄만이 아니라 타인의 존엄도 끝까지 지켜주는 사람이 되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쓰던 손끝이 다시 떨렸다. 이건 내 인생의 서명만이 아니라 순자의 이름까지 함께 새기는 약속 같았다. 10부 마지막 서명. 병원 3층 회색문 앞. 나는 천천히 걸음을 멈췄다. 문 옆에는 작은 팻말이 붙어 있었다.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상담실. 심장이 조용히 그러나 묵직하게 뛰었다. 한때는 이 문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지만 지금은 이상하게 고요했다. 마치 오래 미뤄둔 숙제를 끝내러 오는 기분이었다. 안으로 들어서자 젊은 상담사가 다정하게 웃었다. 안녕하세요, 어르신. 작성하러 오셨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준비는 오래전부터 됐어요. 상담사는 내 앞에 한 장의 서류를 펼쳤다. 그 위엔 단정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본인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원하지 않습니다. 나는 천천히 그 문장을 따라 눈을 움직였다. 무의미한 연명 치료. 그 단어들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이건 죽음을 거부하는 서류가 아니라 삶을 정리하는 선언문이었다. 상담사가 조심스레 물었다. 혹시 이 결정을 가족분들과 상의하셨나요? 나는 미소 지었다. 예. 딸은 처음엔 울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저보다 더 담담해요. 순자의 일도 떠올랐다. 그녀는 기억을 잃었지만 그의 존엄은 내 안에서 여전히 살아있었다. 제 친구 목까지 서명하려고요. 그 말에 상담사가 살짝 눈시울을 붉혔다. 서류 아래쪽 서명란이 있었다. 본인 서명. 그 아래 공란이 길게 비어 있었다. 펜을 쥔 손끝이 떨렸다. 그러나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감사의 떨림이었다. 나는 속으로 천천히 말했다. 정수가 고생 많았다. 이제 내가 너를 허락해도 돼. 그리고 서명을 했다. 이정숙. 한자 한자 삶의 무게를 담아 써내려갔다.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지며 긴 고통이 끝나는 소리가 났다. 수고하셨어요. 이제 모든 절차가 완료됐습니다. 상담사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잠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앞이 뿌옇게 번지더니 그동안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남편의 병상, 딸의 눈물, 순자의 웃음, 그리고 나의 고요한 결심. 모든 게 사라지는 대신 모든 게 하나로 모였다. 살았다는 감각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병원을 나서는 길, 햇빛이 유리창 너머로 쏟아졌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중얼거렸다. 죽음은 끝이 아니야. 내가 나를 온전히 마주한 순간부터 이미 새로운 생이 시작된 거야.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기 전 내 얼굴이 반사돼 비쳤다. 주름진 얼굴, 그러나 단단한 눈빛. 그 안에는 젊은 날의 나도, 지금의 나도, 그리고 마지막까지 나답게 살고 싶은 사람이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작은 향을 피웠다. 책상 위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있었다. 이정숙의 두 번째 인생. 마지막 페이지에 이렇게 썼다. 나는 내 인생의 마지막 문장에 두려움 대신 평화를 남긴다. 그리고 그 아래 짧게 한 줄을 더 적었다. 이제 정말 괜찮다. 그날 밤 창밖엔 봄비가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나는 커튼을 걷고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순자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정수가 기억 안 나도 괜찮지? 나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그래, 순자야. 나는 아직 너를 기억해.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건 죽음이 아니라 완성의 순간이었다.